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면은 우리가 이 퇴비화라는 공정을 고쳐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퇴비를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비를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비료로 그렇게 쓰이는 거고, 이 퇴비화 공정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해온 거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온 공정인데 듣기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유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에 의한 그 생분해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들이 호기적으로 이런 유기물들을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작은 걸로 아주 작은 그런 그 사이즈로 부수는 그런 그 생분해 단계다 하고 보시면 되고, 좋은 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취가 제거가 된다. 그리고 또 온도 상승으로 해서 혹시 유해한 병균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뭘 강조했냐면은 요거 공기의 적절한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만큼 쌓아놨으면, 여기 이만큼 쌓아놨으면은 표면은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만 이 안에는 공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끔 그걸 뭐 엎어준다거나 그래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쓰는 방법은 요 벌킹 에이전트, 나무 조각이나 톱밥이나 집당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준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같이 넣어주면은 이런 나무 저기 나오는 나무 조각이나 톱밥, 집당 같은 것들은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유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지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바람이 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 같은 거 실제로 많이 쓰고, 음식물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퇴비화할 때 나무 조각 많이 써가지고 다 퇴비화 된 다음에 보면 여러분 뭐만 남나 하면은 나무 조각만 남아요. 진짜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날라가고 거의 벌킹 에이전트만 남을 정도로 분해가 잘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정이다 하는 겁니다. 다리 다쳤네? 왜요? 뭐다? 어? 어이구.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곧 시작이 돼요. 얘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방금 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퇴비화 만드는 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종량제도 알잖아요, 여러분. 쓰레기 종량제가 뭡니까? 우리 하는 게 우리 봉투 돈 주고 사는 거죠, 그죠? 쓰레기에 돈을 내고 버린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 6월부터 요 기사 보세요. 4시간 전에, 제가 뭐 한국일보를 선전하는 건 아니고 4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한번 보시면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여러분. 6월 2일이면은 며칠 안 남았죠. 그쵸? 이제 시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핵심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싱크케어 이런 이런 게 또 있네. 그쵸? 광고죠, 이렇게. 예. 이걸 닫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전에처럼 막 버리시면 안 돼요. 6월 2일부터는 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량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일반 쓰레기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종량제 방식하면서 전자태그 시스템, 납부칩, 스티커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하는 건데, 우리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전용 봉투제죠. 전용 봉투제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정보가 입력된 전자 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RFID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 용기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 납부칩, 스티커제와 전용 봉투제를 채택할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전용 봉투제는 식당 같은데 그런 데서 그렇게 할 거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는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요 두 가지로. 혹시 이거 전자태그 시스템이 집 근처에 설치된 분 있으세요? 관심 없으시죠? 우리 동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끔 제가 갖다 버려요. 그 저희 집사람이 시켜서 그냥 가서 버리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가장 버린 지가 한 2주 된 거겠구나.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붓는 거였거든요, 커다란 통에. 근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스템을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거짓말해도 여러분들 뭐 아무도 안 보셨다니까 해도 되는 거죠. 저 뭐 RFID 이거 아시죠, 여러분? 뭔지 뭐 아이디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조병현 교수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유비코터스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2주 전까지 버리던 통은 그냥 열고 그냥 붓고 그냥 오는 거였는데, 봉투만 따로 버리고, 그게 아니라 버리려면 일단 RFID를 찍어서 내 정보를 주고, 내가 누구라는 거를, 몇 동에 몇 호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 통이 내가 버린 쓰레기만 일단 그 저울 위에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재고 무게가 얼마라고 디스플레이 되면서 이제 당신한테 이만큼 액수가 부과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RFID를 통해서 그게 뭐 메인 컴퓨터로 가겠죠, 정보가. 그 다음에 내가 수긍을 하면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 저울을 비워서 밑에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며칠 있다 심부름 하실 때 이러한 급격히 새로운 제도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응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 그러니까 수거용기가 우리는 지금은 지 멋대로잖아요, 플라스틱이.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특수한 수거용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좀 또 정치적인 게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면이 있냐면은,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 집에 다 이 싱크대 밑에서 이거 음식물 갈 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갈아버려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안 버리는 시스템으로 물 쪽에서, 그러니까 물을 전공하는 그쪽이나 상하수 그쪽에서는 그 시스템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이 기존의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시는 그런 업자들이나 그런 업계에서는 이 RFID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6월 2일 날 단장 시행할 정도면은 지금 시범 사업도 했고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안은 두 시스템이 막 싸우다가 일단은 이쪽이 앞선 거죠. 그죠? 인싱크 이거 가는 거는 아직 안 됐고, 그게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헷갈리겠죠, 여러분. 여러분 뭐 좋아해요? 갈아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갈아버리는 게 좋죠. 이거 돈 내는 거잖아, 진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갈아버리는 거는 내가 초기에 기계만 것만 설치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안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게 이기겠네. 그쵸?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뭐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행을 한다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키는 그거가 요 시스템에 따르면 계속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모아서 퇴비화하는 거고, 만약에 물 쪽으로 가면은 이게 안 된다 하는 거 한번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지난 시간에 이 퇴비화를 어떻게 하는지, 퇴비화 하는 거는 뭐 그야말로 그냥 쌓아놓는 거죠, 여러분. 쌓아놔가지고 하는 방식들,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뭐 퇴비화 시키는데 여러분 이 교과서에 나왔는데 뭐 송풍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강제 공급하고 뭐 기계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퇴비화 안 하죠. 그렇죠? 퇴비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편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던져놓으면 다 되니까 하는 건데, 그거 잘하려고 뭐 파이프 연결하고 뭐 공기를 뭐 전기를 써가지고 불어넣어주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퇴비화를 하면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는 박테리아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곰팡이, 원생동물, 지렁이 이런 것들까지 다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한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뭐 너무 좋은 생태계죠, 여러분. 이런 그 다양한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완전히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생태계가 생겨나고, 우리가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안 좋아하죠. 가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안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난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 할 거는 폐기물의 고용연료 기술.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수도권 매립지 갔을 때 약간 얘기는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 매립지 갔을 때 모든 매립지라는 거는 그 쓰레기를 다 땅에다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일부 쓰레기는 땅에 안 묻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최근 몇 년간 되게 이 방식을 푸시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도시 폐기물 중에서 발열량이 높은 성분을 개질 가공하여 연료화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중에 뭐 좀 잘 탈만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연료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목적은 기계적 처리로서 고체 연료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막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은, 이렇게 더미로 쌓여 있다면은 이걸 그냥 태워도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이용한 균질화된 상품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쫙 짜부를 잘 시키고 균질화 시켜가지고 뭐 한 요만한 통, 요 비타용으로 통이나 아니면 요 필통 사이즈 정도의 그런 그 연료를 만드는 거죠. 고체 연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불 속에다 던지면 확 타버리게 하는 그 정도의 그 연료를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게 되려면 쓰레기가 칼로리가 높아야 되겠죠, 여러분. 열량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워서 연료를 쓸 만큼 막 확 열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함수율이 낮아야 된다. 그렇죠. 물이 많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온도가 낮아지고 별로 잘 안 타요. 그리고 제해량이 좋을 것. 뭐 제해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제해량이 적은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기 오염이 적은 게 더 좋겠죠, 연료로서 태웠는데. 그 다음에 조성이 균일하고 저장 및 수송이 편리하고 기존의 고체 연료 사용로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 되는데 여러분 뭐가 안 좋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요 점이 지금 잘 안 돼요. 기존의 고체 연료 사용로에서 사용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나라 쓰레기 가지고 현재까지 만든 RDF 만들어 보니까 기존 요 버너 같은 데서는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돼요. RDF를 태우기 위한 그런 그 롤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는. 제일 좋은 그림은 우리가 뭐 나무 떼고 연 떼고 그런 데다가 이런 RDF를 그냥 확 던져버렸으면 했는데, 그랬더니 잘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보일러를 만들어서 요거를 태울 수 있는 걸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 돈이 좀 많이 들고 좀 부담스러워져서 약간 주춤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 단계만 넘어가면은 쓰레기를 연료로서 쓰는 게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쓰레기를 태워서 연료를 쓰는 거는 예전부터 해왔어요, 여러분. 그쵸? 쓰레기 태워서
우리가 뭐 고구마 구워 먹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추울 때 막 태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나이스한 방법으로 포장하자 하는 게 이 RDF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조성이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증대되면은 분해가 돼버린다. 부패가 돼버린다. 아이씨, 그것도 황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태우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한 일주일 그냥 놔뒀더니 그게 다 부패가 돼가지고 확 부서져 버리면 그건 짜증나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RDF 내 CL 함량이 문제다. CL 함량이 없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쵸? 클로린이 여러분 있으면 또 뭐가 안 좋은 거예요? 태우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다이옥신이나 그런 게 또 생산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런 클로린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요저저 비닐, PVC 파이프 같은 것들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RDF의 질적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 그쵸? 태우는데 많은 변수가 있다 하는 거고 RDF형 특수로에서만 연소가 가능해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IMF 터지고 90년대 2000년대 그 될 때까지만 해도 벤처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나이 한 몇쯤 됐어요? 초등학생? 예. 여러분 그래서 뭐 그렇게 뼈 아픈 기억이 없을 텐데 그 당시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도 벤처가 많이 생겨가지고 벤처가 그때 뭐 다 잘 되지는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또 주위에서 또 벤처하고 될 만하고 들어보니까 될 만한 것도 있어가지고 투자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저는 억지로 투자 들어간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니 아는 사람이 뭐 벤처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투자하라고. 근데 솔직히는 투자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솔직하게 그거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야, 내가 이거 이번에 사업하는데 너 뭐 어떻게 생각해? 그랬는데 그거 당연히 안 되지 마.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 잘해라. 야 되겠다. 잘해라. 그리고 나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 돌아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책 없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몇백만 원, 그때 몇백만 원이면 지금 씨, 그쵸? 훨씬 더 좋은 액수인데 그때 끌려간 돈이 한 몇 개 돼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막 투자 바라던 그런 벤처들 중에 요 RDF 가지고 환경 관계에서는 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RDF가 상당히 여러분 듣기에 괜찮잖아요. 쓰레기를 연료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처 만드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하시려면 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또 나라의 키워드가 그거래요. 벤처 해야 된다고, 그렇죠?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15가 끝나고 여러분 친구 중에 벤처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한양대 토목과 여러분 선배들 졸업하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회사를 차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만드신 회사가 뭐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그런 회사 그 정도 회사는 아니고 그런 회사는 여러분 재벌들이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쵸? 그거는 뭐 그런 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여러분 선배들은 어떤 회사를 많이 만들었냐면은 저 기술력이 있는 조그만 회사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양대 토목과 출신이 요 건설업계에서 그렇게 만드신 회사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벤처죠. 그분들도 대학 졸업하고 처음부터 그런 회사 만드신 건 아니고 큰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거 아이템이 될 만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기술력 가진 회사들
만드신 회사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 큰 회사 딱 들어가는 거 제일 좋아하시죠? 아니다. 그 전에 공무원 되는 거 더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시건 아니면은 큰 회사 다니시다가 좀 이따 나오세요,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면은. 그래서 큰 회사 따로 창업하시는 게 더 재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지어준 송재성 회장님 아세요? 어떤 여러분은 뵀나요? 한번 살아계실 때? 그분이 여러분 그분 전기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 일기, 그러니까 일생. 그분이 처음에 공무원 하셨어요. 공무원으로 한 40대 중반까지 공무원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회사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정적으로 돈을 버신 게 두 가지였다 그러더라고요. 어, 항만공사, 항만공사를 그분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뭐 항만 뭐 거의 다 졌죠 사실 거의 다 졌고 별로 할 거 없었는데 그분이 딱 나오실 때 이제 좀 항만공사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죠. 한 2, 30년 전에. 그래서 그 특수회사를 만드셔서 거기서 돈을 좀 버셨고 또 그분이 잘하신 게 뭘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셨냐면은 성우 철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상수도 있죠. 상수도관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든 회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성우철관께 또 특히 품질이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수도관은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서 쓰진 않죠. 우리가 상수도관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거는 다 지자체에서 상수도 관망 할 때 사는 건데 그때 또 시기가 또 잘 맞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셔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버셨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우그룹이 심지어는 그 회사도 샀어요. 저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현대정보 시스템인가? 그러니까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의 SDS 있죠. 그런 회사들 여러분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런 데잖아요. 사실은 삼성의 SDS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만들어주고 그런 걸로 돈 버는 회사인데 현도정보 시스템인가가 현대그룹에서 그거 하던 회사예요. 근데 IMF 터지고 현대그룹이 상당히 좀 잘렸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떨어져 나가고 건설은 심하게 넘어가고 그때 이걸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거죠. 그때 그 회사를 하셨어요. 뭐 성호라는 이름하고 현대라는 이름은 일반적인 그 인지도를 따지면 현대가 훨씬 더 높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 사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를 좀 더 키웠다가 또 다시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버셨죠. 어, 그렇게 하셨다 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벤처나 그런 거 많이 해보세요. 생각보다 할 만한 게 꽤 있어요. 특히 환경 쪽에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꼭 컨설팅 받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기꺼이 투자할게요. 자,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은 위해성 평가. 여러분 위해성 평가 위해성 얘기는 조금 들으셨죠? 박주환 교수님한테도 들으셨을 거고 저한테도 들었을 거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보여드리면 환경 공부 왜 하냐 그런 얘기 딱 하실 텐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행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서도 사고는 날 수 있죠. 확률적으로 나잖아요. 그쵸? 자동차를 타서 사고가 나고 또 우리가 길 가다가도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 뭐 갖가지 안전사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안전사고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학기에 학교 회의 갔다가 들었는데 뭐 캠퍼스 감성위원회 그런 걸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뭐냐면 주로 학교 내에 그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좀 예쁘게 해보자. 우리 학교 그러면은 여러분 창피한 얘기지만 대학 캠퍼스 중에 난개발의 그 거의 뭐 대표적인 그
캠퍼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울 캠퍼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참 답답하죠. 이 건물들을 그리고 딱 보시면은 아, 참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제가 또 지금 화나는 게 아니 저기다 건물 왜 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셨죠? 여기 오시다가 지금 우리 학기 시작할 때만 해도 나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 밀어버렸죠. 이제 그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저 현대자동차에서 돈 내 가지고 뭐 짓는다는 건데 아니 현대자동차에서 돈 받는 건 좋은데 아니 저 얼마 안 남은 저거 진짜 뭐 나무 좀 몰려있던데 여기밖에 없었는데 그쵸? 저거 밀어버리고 저기다 또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데 참 뭐 설계는 또 얼마나 또 잘하겠어요 또 그쵸? 지 혼자 잘났다고 또 설계 딱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 어울리겠어요. 저 옛날 본관하고 이 제2공학관하고 또 새로 생길 이상하게 유리 많이 쓸 건물 이런 보이잖아요. 재성토목관 비슷하게 유리 많이 쓸 거라는 거 그쵸? 얼마나 그 부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그 앞에 노천극장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난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하자고 학교에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환경정보니까 저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제일 황당한 안전사고가 여러분 뭐였냐면은, 저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박물관 있죠? 박물관. 우리 여러분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재성토목관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로 나가서 본관 쪽으로 따라 내려가다가 박물관 길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는데 지금 대학원 이쪽 입구부터 재성토목관까지 박물관 쪽을 가다 보면은 인도가 왼쪽밖에 없어요. 이쪽은 차들이 서 있죠. 왜 인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걷긴 걷는데 여러분 걸을 때마다 찝찝하잖아요. 내가 또 규칙 위반하는구나. 또 차가 덮치질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고 이쪽으로 걷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박물관 저 건물에서 이 따분한 블록이 토요일 날 아침에 그냥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있었어요, 그 근처? 그렇죠. 어떤 학생이 진짜 바로 옆에 지나갔었대요. 또 마침 그 위원회에 오신 그 건축공학과 교수님도 자기도 한 10m인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거 여러분 이따만한 불락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안전사고 그쵸? 예?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황당해요. 그 사고 났으면 큰일 났어요 학교. 그 학생 일단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일단 뭐 그걸로 사실은 엄청난 로스지만 경제적으로 또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까지 생각하고 학교의 그런 책임 생각하면은 엄청난 사고일 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뗄 만한 거 떨어질 만한 거 다 떼버렸대요. 그래서 다 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안전사고 나는데 여러분 재성토목관 여러분 우리 건물에 원래 저 철로 쪽으로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또 멋부린다고 그거 왜 했나 했는데 쇠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여러분 각도 이렇게 해서 차양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몰라요? 왜냐면은 어 우리 재성토목관 갔을 때 저쪽이 여러분 철로 쪽이에요. 지하철 쪽이라면은 지하철 쪽으로 떻게 했냐면은 하얀색 철 파이프로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각도를 뭐 약간 사선 각도로 다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한 2, 3m 되게. 그 밖에서 보면은 뭐가 좀 있어 보이죠. 왜 저걸 했을까 하고 막 있어 보이는데 쇠파이프 이따만한 걸로 그 차양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붙여놨었죠. 작년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건물 지은 다음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또 떨어졌었어요,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 저쪽 철로 쪽에 떨어졌죠, 여러분. 한 날개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여러분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판. 쇠판이 그런 거 떨어졌는데 마침 지하철이 안 다녔기 다행이지. 지하철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재수없게 유리창이라도 뚫고 들어갔으면 그건 살인 흉기죠, 흉기. 그게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떨어져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다쳐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없어요, 그게. 지금 보면 없는데 그런 사고 나죠, 여러분. 안전사고 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담배 피는 거 하루에 담배 피는 사람 여러분 담배 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담배 피는 사람 얼마나 되세요? 하루에? 네.
한갑? 한갑 딱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한테 해를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땅콩버터, 피넛버터 여러분 맛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서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러분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없죠. 서양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땅콩이 들어갔다 그러면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생기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많은 반면에 서양 사람들이 땅콩 버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면은 자기 전에 땅콩 버터를 티스푼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밥 숟갈 크다란 거 그걸로 한 숟갈씩 꼭 먹어야 잠을 잔다는 뭐 그런 애들도 여러 봤어요 저. 그런 애들 꼭 있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거로서 여러분 음용수 중에 TC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은 유기오염 물질입니다 여러분. 주로 그 전자공장 같은 데서 이 용매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우리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쓰는 그 용매로서 PC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클로린이 하나 떨어진 그런 물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해를 미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생활에서 차도 타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은 이런 것들의 위해도 이런 것들이 위해도라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얼마만큼 해를 미치냐 그렇게 숫자로 나타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딴 건 보지 마시고 10의 마이너스 4승, 5승, 4승, 3승, 6승,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 제일 작죠? 뭐가 제일 위해도가 낮은 거예요? 음용수, 마시는 물에 TC 오염된 게 제일 작고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들은 어때요 여러분? 위해도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9승에 비해서 예를 들면 담배, 김혜성이 한갑 피는 담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9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몇 배 차이에요 여러분? 10의 6승 차이죠 여러분. 10의 6승 차이면은 100만 배. 그쵸 여러분? 음용수를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물 1리터를 이렇게 마신다면은 담배 한갑 그 핀 거하고 똑같이 몸에 해를 올려면 여러분 100만 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엄청나게 담배 피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또 어때요? 이런 사고 나는 게 상당히 위해도가 크죠. 이걸로 실제로 우리가 다치고 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통계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환경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쵸? 환경 쓸데없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워낙 위해도가 크니까 우리가 그 위해도를 알고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제 점점 사회가 발달되면서 환경적으로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담배 태시면 여러분 뭐라고요? 물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맘 먹어도 돼요. 깨끗한 물 드시지 말라고 여러분. 돈 아까워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담배를 태시는 분은 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먹으로 엄청난 센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있는 건데 한 대 맞으시면서 이거 누가 어린 애기가 와서 무릎 한 대 살짝 때렸다고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맨날 이 정도 맞으면 뭐 무릎 살짝 때리는 건 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안 태시면 여러분 담배를 태시면은 이거 위해도가 워낙 커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우스워지는 거죠. 10배, 100배, 100만 배 낮은 거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담배를 안 태시면은 리스크가 확 주는 거죠. 위해도가. 그래서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저 담배 폈었어요. 실은 한 40대까지 폈는데 못 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피다 보면은 아마 곧 담배값이 곧 엄청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나가면 담배값 엄청 비싸다는 거 들으셨죠? 제일 비싼 데는 얘가 한 2만 원 한다고 들었어요. 2만 원 더 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도 담배값 대폭 올리자는 얘기 해요 지금. 그래야 사람들이 담배를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담배를 덜 피게 하려고 그런 게 궁극적으로는 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유일하게 진짜 나쁘다, 몸에 안 좋다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게 담배인 것 같아요. 술은 아직도 좀 약간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술은 적절히 먹으면. 근데 담배는 조금 펴서도 적절한 좋은 게 없어요. 그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담배는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끊으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위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해성 평가라는 거는 손실이나 해를 받을 가능성을 정량화한 거. 이런 거 여러분. 그렇죠? 숫자로 나타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안 나타낸다면은 담배 피는 거하고 물 마시는 거하고 땅콩버터 먹는 거하고 비교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비교가 잘 안 된다고요. 느낌이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정량화를 하다 보면은 물론 정량화로 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데까지 이렇게 숫자화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비교가 가능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가능해요? 매니지가 가능하죠. 그쵸? 제일 리스크가 센 놈을 일단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막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큰 놈을 막고 이런 리스크 센 놈부터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 투입을 제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렇게 숫자화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개연성에다가 손실의 심각성을 곱한 걸로 위해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위해성이라는 거는 그냥 얼마나 이게 나쁘냐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얼마나 나쁘냐에다가 그게 얼마나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냐 하는 그런 것까지 곱해서 위해성을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 드렸나요? 요걸 설명드리려면 여러분 지하수 얘기했었나요, 여러분? 지하수. 우리 요 제2공학과를 뚫었어요. 땅 밑을 뚫었어요, 여러분. 왠지 뚫고 싶어서 뚫었어요, 여러분. 아니면 뭐 저기 뚫읍시다. 저 공사장 뭐 땅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펌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딱 뚫었더니 지하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지하수가 엄청 오염이 됐어요. 예를 들면 TC로 한양대 지하수가 TC 농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뚫었더니 뭐 농도 단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100이 나왔더라. 10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강원도 산 좋고 물 좋은 평창 가가지고 그 동네 그 뒷산에 있는 지하수 마을 샘물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 물 마시는 그 샘물 농도를 쟀더니 그게 농도가 1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여기 하고 1이라는 거 요런 농도는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요 손실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냐 안 됐냐 그걸 나타내는 거하고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재 환경법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TC의 오염 농도 기준이 10이라고 합시다. 10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 강원도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넘어가요. 한양대에 있는 지하수는 어떻게 돼요? 10이니까 법적 기준을 초과하죠. 문제가 되죠. 오염이 된 거예요. 저거를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냥 농도 아니면 손실의 심각성만 가지고 규제할 땐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양대 요 밑에 있는 지하수 누가 먹어요, 여러분 거? 여러분 그거 먹겠어요? 그 지하수 나온다 그래서 먹겠어요, 여러분? 먹을 이유가 없죠. 수돗물 잘 나오는데, 그쵸? 수돗물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물 사 먹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설령 물이 나온다 그래도 저 물을 마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뭐 모르겠어요. 여기 뭐 주민이 있어가지고 물을 아낀다고 뭐 동네 사람들이 샘물 나왔다고 뭐 떠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까지 생각해서도 실제로 저 물이 생산됐을 때 저걸 먹을 확률은 뭐 오케이 동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잘못 먹었다고 합시다. 아침에 운동와서 예를 들어서 그 확률을 0.00
아니 강원도가 아니지. 강원도가 아니라 한양대 쪽은 사람이 먹을 확률을 0.000001, 그쵸? 이 정도로 아주 낮다고 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거의 안 먹을 테니까 이 정도 낮다고 생각하면은. 반면에 강원도 그 샘물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을 뒷산에 있는 샘물이에요. 거기 안 들어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물이 사람 몸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1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얼마만큼 유해하냐에다가 사람으로 실제로 갈 그 확률을 곱한 값을 위에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곱해보면은 강원도 경우는 얼마 나와요, 여러분? 1 나오죠. 이 경우는 얼마 나와요? 뭐 0.001이나 뭐 0.1 정도 나오겠죠. 그쵸? 위에도라는 값은 입니다. 1하고 0.01 요거 나오는 값들. 실제로 얼마만큼 몸에 나쁜가에다가 그게 사람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확률을 곱한 값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커요, 여러분. 위에도는. 강원도 쪽이 1로서 0.00보다 훨씬 더 크죠? 그쵸? 기존에 농도 규제라면은 강원도 쪽은 깨끗한 물인데 실제로 1일 들어서도 1이라 그래도 사람한테 충분히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100%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위에도는 이게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가 하도 가난해서 강원도 아니면 한양대 지하수밖에 정화할 비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정화할 비용이 없다면 뭐를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한양대요, 아니면 강원도요? 강원도죠, 여러분. 그쵸? 그런 결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해성 평가라는 이런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 그 돈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농도 규제를 한다면 한양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양대로 쓰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훨씬 더 시급한 데다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디시전 하는데 좋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 위해성 평가가 점점 많이 도입되려고 그래요. 환경 쪽에. 농도 규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TC 몇 밀리그램 퍼 리터 이상이어야 뭐 더럽다. 그게 아니라 위해성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해서 값이 안 좋으면은 오염이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합리적이죠? 그쵸? 합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위해성 평가고, 요 식이 그걸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의 심각성을 정량화하는 거고, 위해성의 종류에는 배경 위해성, 증가적 위해성, 총 위해성이 있다. 자, 배경 위해성이라는 건 백그라운드. 특수한 위해성 인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위해성. 한국인이 평균 암에 걸릴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해성을 암에 걸리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배경 위해성은 백그라운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증가적 위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해성 인자에 의한 위해, 발암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위해성 평가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런 토양 오염된데, 여러분. 실은 나중에 케이스 보여드릴 텐데 토양이 예를 들어서 TC로 오염된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이 있을 때 이 주민이 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요 지역에 특히 요 오염된 사이즈에 의해서 오염받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자기한테 위해도가 증가했냐 하는 거를 요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원래 백그라운드 암에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조건에 의한 그런 배경 위해성에다가 요 오염 상황 때문에 증가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위해성 두 개를 더해줘야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릴 총 위해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해성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약간은 좀 계산이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오염 때문에 암이 얼마나 걸릴 확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지? 그런 생각도 드실 거고, 또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위해성, 그것에 의해서 암의 확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뭐 어떤 정보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없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뭐 중금속들도 있고 유기오염물질 엄청 많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만큼 먹었을 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반응을 하냐, 그런 실험적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오염물질 딱 치면은 A라는 오염물질을 평균적으로 뭐 남자 여자 구분해도 좋고 애기 성인 노인 그렇게 구분해도 좋고 몇 밀리그램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1mg 먹었을 때 눈이 갑자기 이렇게 뭐 사팔이 된다. 2mg 먹었을 때 갑자기 양팔을 들고 다닌다. 3mg 먹었을 때 갑자기 춤을 춘다. 4mg 먹었을 때 기절한다. 5mg 먹었을 때는 암에 걸린다. 6mg 먹었을 때 죽는다. 갑자기. 그런 식의 실험적 데이터가 있어야 여기서 몇 밀리그램 먹었을 때 그 그래프에 넣어가지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그런 데이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실험을 해요, 여러분? 저 누구야? 황우석 박사.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가다 넘어진 가장 큰 넘버원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뭘로 기억하세요? 그때 막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스타였다가 갑자기 그냥 확 밑으로 내려가셨잖아요. 뭐 두 가지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논문 조작, 그쵸? 사진을 뭐 싫은 걸 또 실었나, 그렇죠? 그래서 좀 조작을 하신 거, 그게 좀 문제였고, 그것도 안 좋죠. 그거는 뭐 하여튼 과학자로서 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화학 실험하다가 실험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래 확 그래 버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떻게 약속 있는데, 그쵸? 거의 그 수준이죠, 여러분. 그거를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문제가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그분? 그, 저, 난자 기증을 그돈 주고 했나요? 얘기를 안 하고 기증을 받았나? 실험을 할 때. 그랬죠, 여러분. 그쵸? 그, 난자, 그 진짜 안 하고 그냥 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그 진료받은 사람들한테.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한테 진짜 몸에 안 좋은 줄 아는데 그걸 조금씩 먹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 적는 건데 못하죠. 옛날에 그 일본의 631 부대인가 그런 데나 아니면 옛날에 나치 정도 유태인한테 했던 그 정도에서나 가능하지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 양 나라가 그런 데이터를 안 남겼고 지금 있는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 어떤 데이터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생물한테 반응 독성 실험. 그쵸. 동물도 기껏해야 그쵸. 생쥐나 아니면 토끼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어떤 과학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은 생쥐하고 토끼도 그만하자 그래요. 생쥐하고 토끼는 또 뭐예요, 여러분? 그쵸? 걔는 완전히 그냥 완전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운동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설령 생쥐하고 토끼에 있는 데이터도 얼마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얼마 못 얻을 가능성도 있고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해석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게 비례해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야말로 추정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데이터 가지고 그런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위에가 뭔지 인식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면은 저기 공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오염물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게 위에다 하고 이해하는 건 쉽고 노출 평가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노출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여기 사는데 공장이 예를 들어서 제성통관쯤에 있다. 그쵸?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극 물질이 나한테 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경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장 굴뚝에서 나온 연기를 통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올 때 내가
호흡하다가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이런 뭐 또 그게 저 쓰레기를 만약에 땅에다 버린다면은 땅에다 묻어놨다면 그게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하수를 먹는다면 지하수를 통해서 이동해서 나한테 먹을 수도 있겠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져요, 여러분. 그쪽 근처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이런 오염 물질들이 토양을 통해서 상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요. 식물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먹었을 때 또 섭취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애가 있다면, 아주 어린 애가 있다면은 걔가 그쪽에 놀이터 가서 막 흙장난하다가 흙 먹잖아요, 여러분. 소꿉놀이 할 때 밥이라 그러면서 먹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놀다 보면 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노출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로들 그런 거는 조사하면 다 파악되죠. 이런 것까진 괜찮아요. 문제 이거다. 독성 평가 자료가 없어요. 아주 제한적인 자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독성 평가가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농도로 오니까 그게 나한테 어떤 반응을 미칠지가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료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뽑아내요. 최대한 뽑아내서 정보를 주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자료가 없다고 아예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제한된 자료 가지고라도 계산을 해서 제한된 정보라도 주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요. 해가지고 위해도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위해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근데 어때요? 아까 여기 강원도하고 한양대 보니까 농도 규제문 여러분 어때요? 심플하죠? 가서 농도 재보고 몇 이상이면은 오염, 몇 이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넘어가는데 이 위해성 평가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심플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계산을 한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계산을 보통 사람 못해요. 그렇죠? 이걸 요 노출 평가 같은 이런 거 독성 평가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노출 평가 그 식 같은 거를 돌려본 사람 전문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또 해석도 해줘야 돼요, 전문가가. 그런 면에선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훨씬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대로 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가 아주 이런 식으로 잘 쓰일 수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제가 아까 노출평가 얘기했죠. 쓰레기가 이렇게 있을 때 지하수로도 갈 수 있고 공기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여기 가서 놀다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이 노출평가를 하고 이러한 그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노출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고 다 한다. 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가르치다 보면 이거 한 학기짜리예요. 위해성 평가만 해도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가르쳐요, 여러분.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다음 노트에 있나? 자, 다음 노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위해성 평가는 우리가 발암물질하고 비발암물질하고 구분해서요. 발암물질끼리 따로 위해도가 얼마, 비발암물질들끼리 위해도가 얼마 그렇게 계산을 하고 독성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별로 없다.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한테 하는데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동물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위해성에 대한 의사소통. 자, 무슨 얘기냐면은 위해성 평가라는 거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A라는 전문가하고 B라는 전문가하고 똑같은 상황을 주고 위해성 평가를 해보라 그러면 값이 그 평가 결과가 꼭 똑같지는 않아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좀 문제죠. 그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이걸 시켰더니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방금 전에 여러분 다 뛰어넘은 이 계산식들 있죠. 그거를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님 보고 그거 설명해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짜증 내시죠? 그쵸?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결론만 얘기해 달라 그러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위해성 평가는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잖아요. 뭐 미분 방정식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 뭐 거의 엑셀 파일에서 다 되는 정도고 충분히 여러분 정도면 뭐 한 2시간만 쫙 공부하면 다 돼요, 사실은. 2시간보다 좀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예. 딱 계산하면 다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냐 하나가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님이 이런 딱 설명을 드렸을 때 처음 반응은 이럴 거예요. 결과만 알려줘 그럴 텐데 실은 결과만 알려드리면 짜증내세요. 보통 국민들은. 게다가 이 상황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근처 문제라면은 결과만 알려드리면은 곧장 질문하실 거예요. 당신 그런데 이거 공기중으로 오는 거 제대로 계산했어요?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뭐 냄새가 장난 아닌데 그거 계산 제대로 했나? 그런 얘기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너 내가 새벽마다 그 약수터 가는데 나 약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나한테 물이 그거 제대로 했냐? 너 진짜 그 농도 몇으로 했냐? 그 농도 몇이라는 게 나한테 얼마나 그런 식으로 질문 오기 시작한다고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이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집 바로 옆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게다가 그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 바로 난데 내 자식인데 당연히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전문가가 여러분이 전문가라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식을 어떻게 계산했으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이 계산한 그 방식으로 설명하면 또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은 짜증내요. 아, 못 알아듣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계산식 다르고 설명 버전이 또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훨씬 더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가라서 계산을 했는데 옆에 친구는 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라고 또 나올 수 있죠. 둘이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분명히 달라요. 모델이 다르고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둘 사이에 또 얘기를 해봐야죠. 당신 결과가 예를 들어서 6이 나오고 내 결과가 8이 나왔다면 왜 내가 맞는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또 가만히 있겠어요? 까불지 마, 내가 맞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둘이 서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뭐가 맞는지 아니면 뭐 딱 타협을 해서 칠로 하든지 그런 식의 또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는 엄청나게 많은 회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주민 간의 회의, 전문가 간의 회의,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실은 몇 년 전부터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이젠 거의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 저도 처음에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곧 할 것처럼 그랬어요. 곧 할 것처럼 그러다가 환경부 직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그런데 이거를 농도 규제하다가 갑자기 위해성 평가를 한다고 딱 오픈해버리면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주민들이 또 보나마나 NGO 데리고 와서 그쪽에서 결과한 거 또 내가 결과한 거 환경부에서 결과한 거 분명히 다르게 나올 텐데 또 환경부 욕할 거고 너 환경부 너네 지금 이 업자 이 오염시킨 사람 봐주려고 일부러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위해성 평가 농도가 분명히 높은데 그걸 내서 해야 되는 거지 왜 쓸데없이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냐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뭐 곧하겠다 얘기는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분명히 오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는 생각은 들죠 여러분 그쵸? 근데 엄청나게 회의가 많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제일 흔히 얘기하는 척도로서 발암 유해성을 얘기해요 발암 물질하고 비발암 물질을 나눴을 때 발암 물질의 경우에 사망의 확률을 100만 분의 1 정도로 증가시킨다면은 100만 분의 1을 증가시킨다면은 그보다 크다면은 우리가 보통 위해성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장 옆에 살아가지고 이 공장 옆에 안 살았다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1100분의 1인데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이 지역에 살아서 이 오염물질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추가되는 위해성이 100만 분의 1보다 커진다면은 위해성이 있다 결론 내린다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좀 그래도 세이프티 팩터가 있는 거죠. 10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 주변에 산 사람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이것 때문에 암에 추가적으로 걸린다면은 위해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상당히 뭐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가이드라인이죠, 여러분. 100만 명 중에 뭐 90만 명이 암에 더 걸리는 게 아니라 100만 명 중에 하나. 그쵸? 자, 마지막으로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로 사망시키는 위해성 활동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환경 오염에 의해서 100만 분의 1 정도로 암을 늘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1.4 흡연. 그게 100만 분의 1 확률로 여러분 암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커진대요. 포도주 0.5리터. 그쵸. 이것도 100만 분의 1로. 석탄에서 이 정도 일하는 거. 뉴욕에서 보스턴에서 2일간 있는 거. 무섭죠,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고에서도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카누 6분간 타기. 카누 타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타세요. 잘 가다가 여러분 꼬꾸라졌는데 다리 못 빼면 뭐 죽어야지 뭐. 그쵸? 자전거 10마일. 자전거도 만만찮아요, 여러분. 잘 타세요. 헬멧 꼭 하시고. 자동차 30마일 운전. 제트 비행기로 1000마일. 좋은 병원에서 한 번에 엑스레이 가슴 촬영 한 번 하는 것도 저 정도로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흡연자와 2개월 동거. 그쵸? 보존이 잘 되지 않은 땅콩 버터를 40스푼 먹으면은 여러분 요거하고 똑같은 위해가 된다는 겁니다. 1년간 심하게 염소 처리된 물을 섭취하는 경우, 또 12온수짜리 캔 30개의 다이어트용 소다가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 그러죠, 여러분. 그쵸? 그런 거. 핵발전소 인근에서 5년간 거주하는 거. 핵발전소로부터 20마일 이내에 150년 거주하는 거. 스스로 붙은 불고기 100회 섭취.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이 정도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이다 하는 겁니다. 저 너무 구운 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 선배 중에 근데 정성윤이라고 아세요? 여학생인데 그 여러분들처럼 이거 뭐 끝났을 때 정성윤이 한 2년 전에 들었나?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는 여러분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깃집 갔어요. 여러분하고는 고깃집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돈 좀 세보고 고기를 먹는데 그 친구는 진짜 단 것만 먹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거 가르쳤는데도 과목 끝나고 회식 가가지고 저희 학교 앞에 여러분 그런 고깃집 있잖아요. 이거 밖에서 한번 구워가지고 여기서 데워 먹는 고기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 집에서 먹는데 얘는 이게 탄 거만 골라 먹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이런 게 맛있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맛있으면 먹어야죠 뭐. 그래서 해피하다면은 사실은 요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 해피해가지고 다른 게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안 드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위해성의 인식, 뭐 의사전달이 중요하다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제가 첫 직장이 여러분 제가 첫 교수를 한 게 하와이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와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근데 거기도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미군 기지에서 기지가 있어요, 지금도. 기름이 샜죠. 기름이 새 가지고 그게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주민들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군대에서 복원을 하고 정화를 하고 이런 위해성 관계 또 정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저를 불렀어요. 하와이대 교수니까 좀 자기네 편이 돼달라고 불러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있죠. 주민들이 갖가지 질문하고 그렇게 되는 거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회의를 뭐 한 2주에 한 번씩 몇 달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만 독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자기 먹는 물 그렇게 오염됐다니까 뭐 그냥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너네 이 나쁜 놈들 또 속이려는 거 아니냐, 못 믿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계속 그 차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괜찮아지실 거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이 굳은 사람을 되돌리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10번 얘기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 10번 만나다 보면은 조금은 조금씩 수그러 들어요. 서로 수그러 들어가지고 결국은 타협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위해성 평가 이게 도입하게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될 거예요. 엄청나게 이 마을 회의가 많이 생기고 싸움도 많이 나겠지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고 양보를 조금씩 해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